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 경영연구소 박경덕입니다. 아프리카 진출 전략 세미나, 여기 발표를 제가 요청을 받고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 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이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필드 경험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름대로 또 분야별로 또 훨씬 더 또 저보다 또 이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최근의 아프리카 경제 상황, 경제 개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진출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아프리카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네 나라, 중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이 네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사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 경제 속의 아프리카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이제 아프리카의 경제 상황, 전체적인 개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전망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은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0년대 평균적으로 5%가 넘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고, 작년에는 한 6% 정도가 이제 성장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5.8%, 전체적으로 봐서 5%를 넘는 거의 6%에 육박하는 그런 성장률을 21세기 이후 계속 아프리카 대륙 전체 평균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가 꼽은 세계 20대 고성장국.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 정도 되니까 상위 10% 정도 되는 거죠. 저 중에서 절반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 10개가 이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흔히 아프리카에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왜 아프리카가 투자 유망 지역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 예를 자주 듭니다. 흔히들 생산의 3요소를 토지와 노동과 자본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저 생산의 3요소가 가장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큰 대륙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노동에 해당하는 인구를 살펴보면 지난해 아프리카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인구는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유목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센서스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억 명 정도로 작년에 추산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었으니까 전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다. 2012년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엔 통계를 좀 뒤져봤더니 2050년에는 아프리카 인구가 22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때 이제 세계 인구 예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93억 명으로 나왔습니다. 저 비율을 따져보니까 전 세계 인구, 지구촌 인구 4.2명 중에 1명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100년도에는 아프리카 인구가 36억 명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저 당시에 이제 세계 인구는 108억 명으로 이렇게 전망이 돼서 저때 되면 지구촌 인구 3명 중에 1명은 아프리카 대륙 안에 살고 있는 때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료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측하는 모델이 출산율과 그 다음에 현재 인구의 구성 비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활 수준, 평균 수명, 의료 서비스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낸 것인데, 출산율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2011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평균 출산율이 4.8명이었습니다. 4.8명.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이제 가장 낮은 국가로 이제 계속 보도가 되는데 한 몇 년 전에는 1.005명, 1.1명 이런 수준에서 맴돌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1.3명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런 언론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비하면 평균적으로 대륙 전체가 4.8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젊은 유능한 아프리카의 두뇌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쪽에서 이제 현지에 정착해서 사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입니다. 2월 18일 날 그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를 봤더니 그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미국하고 유럽 19개국에서 유학 중인 아프리카 학생의 70%가 학업을 마치고 나면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유럽의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현지에서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젊은 인재들이 자기 고국의 미래를 밝게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가 기회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은 아프리카에 원조액이 많이 들어갔지만 21세기 들어서부터는 그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액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아프리카의 자원에 대한 투자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 점점 더 이제 분야도 이제 다양화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연평균 한 650억 달러 규모 정도다. 이미 원조액을 초과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토지 부분인데요. 토지는 그 생산의 3요소를 얘기를 할 때 토지 속에 들어있는 자원을 포함해서 흔히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하면 자원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 자원이 많겠지만 원유와 천연가스 이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원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9.5%가 아프리카 대륙에 매장되어 있는 걸로 확인된 매장량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의 원유 매장량이 확인된 매장량이 1.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분쟁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이렇게 시추도 못 해보고 탐사도 못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시추도 못 해보고 탐사도 못 해보고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점차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탐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새로 발견되는 매장량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도 그 확인된 매장량만 전 세계 매장량의 7.9%에 해당하는 14.8 TCM, 조 입방 큐빅, 트릴리언 큐빅 미터죠. 예, 그런 양이 지금 매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원유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해 책을, 아프리카에 관한 안내 책을 쓰는 과정에서 6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의 자원, 특히 천연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4번이나 고쳐 써야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모잠비크 해상에서 모잠비크 앞바다에서 지금 천연가스가 활발히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달에 한번 큰 가스전이 터졌고 5월 달에 한번 터졌고 7월 달에 터졌고 10월 달에 터졌고 몇 달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관련 사항을 업데이트하느라고 최종 탈거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고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잠비크 앞바다에 있는 가스전에는 우리 한국가스공사에서도 투자를 해서 거기에도 일정한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에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 확인되고 있는 자원, 개발되고 있는 자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그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백금이나 망간, 코발트,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으로 이렇게 매장량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 지도를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이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주로 이제 원유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원유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니까 가장 저 원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출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2011년 현재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었는데 2012년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바뀌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다르게 짜는 과정에서 원유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은 요즘 이제 원유에 의존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원유를 갖다가 계속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이 있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가장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나라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 성장을 위해 자원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막대한 달러를 투입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가감한 원조와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규모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아프리카 교육 규모가 2010년에는 1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저때 이미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16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원이 이렇게 에너지 자원 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대대적인 개발 원조를 하는데 부채도 과감하게 탕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도로나 철도 이런 인프라도 과감하게 지어줍니다. 아프리카 본부 건물, 아프리카 연합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 연합 건물도 전부 다 중국이 무료로 공짜로 다 지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지도층의 빈번한 아프리카 순방 이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좀 기억을 해봐야 될 대목인데요. 1991년 이후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중국 외교부장의 새 첫 방문 국가는 항상 아프리카였습니다. 올해도 양재치 외교부장이 구정설을 갖다가 지나자마자 남아공을 제일 먼저 방문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찾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도층 및 관료에 대한 친중화 정책을 쓰는데 자주 초청을 합니다. 베이징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서로 이제 계속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아프리카 포럼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이제 대규모 지원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중국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전체 차관의 40%를 아프리카에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개발 펀드를 조성해서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상은행이나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도 이제 국영기업의 하이리스크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봤을 때 지금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 숫자가 2,000개가 넘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이제 열심히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방위적 공략을 하는데 자원하고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농업, 제조업, 금융, 식당, 슈퍼마켓, 뭐 기타 영세업까지도 막 싹쓸이 하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현지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모로코에 출장을 갔을 때 느꼈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히잡을 쓴 그런 여자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신우아 이제 부르르 막 놀리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로코 전통 공예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기념품으로 하나에 뭐 한 1,000원 정도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씩 사가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것들도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까지도 이렇게 다 싹쓸이 해가지고 거기서까지도 이익을 뽑으려고 하니까 현지인들한테 이제 반감이 심하고 그래서 중국인들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받는 사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9.11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서부 아프리카의 진출을 강화했는데 그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셰일가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그 석유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저 목적이 저는 전략적인 목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은 중국에 이어가지고 아프리카 2위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직접 투자액이 연평균 한 37억 달러에 달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점을 갖다가 충분히 또 이 아프리카 외교에 또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2009년도에 그때 이제 가나를 방문을 해서 아프리카 신아프리카 전략 우리가 아프리카를 더 중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난해 6월 14일 날 점점 더 이제 중국의 진출이 강화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서 신아프리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보시면 아프리카가 빈곤하고 부패하고 치안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늘리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안보와 국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민주적인 제도와 간섭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의 바로 이러한 신아프리카 전략은 그 무역과 투자에서 이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진출하는 국가 중에서 이제 프랑스를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국가가 54개국입니다. 54개국인데 그 중에서 이 불어를 쓰면 대충 이렇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한 24개국입니다. 예, 과거에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많은 영향력을 갖다가 이렇게 끼쳤기 때문에 그 식민 지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러한 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도 영향력을 갖다가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많이 갖고 있고요. 2010년도에 아프리카의 교역량이 503억 유로로 아프리카 3위 교역국입니다. 중국, 미국에 이어서. 그 다음에 그 주요 교역 대상국은 이제 저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역 대상국은 조금 이렇게 한정된 측면을 보입니다. 주로 이제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나 티니지,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 저 5개 나라의 프랑스의 교역량이 한 6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에 그 직접 투자도 지금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직접 투자액 중에서도 한 61%가량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아프리카에 집중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로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원 개발은 토탈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볼로레 그리고 강물 자원 개발에는 아레바 등이 대표 주자입니다. 제가 볼로레 저 기업에 대해서 아프리카 진출 현황을 한번 들여다봤더니요. 54개국 중에서 43개국인가 볼로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회사 하나만 하고도 이 손을 잘 잡아도 이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만만치 않은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 확보가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중국을 조금 견제하는, 뭐 지금 어차피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또 치열한 또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갖다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도 국내 산업화 과정에서 부족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확보 측면에서 그 종합 상사 중심으로 진출을 가속화한다. 저게 이제 일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강한 정보력과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츠, 스미토모. 최근에 자원개발의 종합상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이제 똑같은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역만 가지고는 수익을 창출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자원개발에 일본 종합상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아프리카 33개국에 520여 개의 일본 기업이 등록되어 있고 주로 진출해 있는 국가는 남아공, 이집트, 알제리, 케냐. 특히 토요타가 서부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차이를 보면은 중국이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반면에 일본은 정부의 지원하에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제 아프리카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참 사업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프리카에 투자를 할 때 이제 다양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그 전략을 짜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주요 메이저 기업이나 아니면 현지 정부와 아예 그냥 그 투자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 삼각 협력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붙여봤는데 저런 방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많이 회피를 합니다. 그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모잠비크에서 모잠비크 정부하고 그 다음에 호주의 그 광산업체 BHP 빌리턴 하고 이렇게 세 군데 같이 이렇게 합작을 통해 가지고 알루미늄 제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하는 돈도 이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든든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잠비크에 사업하는데 모잠비크 정부랑 같이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많이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저기 만화를 보시면 지금 중국 옷을 입은 사람하고 인도 복장의 옷을 입은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크기만 보면 인도 사람이 조금 더 커 보이죠. 예. 저거는 이제 최근에 인도가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아프리카에 진출을 했는데 인도의 잠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리적으로 일단 아프리카는 가깝습니다. 인도양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그 와힌디라고 그래가지고 구글 같은 데에서도 에이시언 애프리칸이라고 검색하면은 뜹니다. 뭐냐면 그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특히 이제 케냐와 탄자니아, 모잠비크 이쪽에서 사는 인도 사람들, 내지는 인도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쪽 인구의 한 1% 가량이 인도계입니다. 주로 이제 중세 때부터 그 인도와 이쪽 지역과 무역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러 들어갔다가 정착한 사람들 또는 영국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철도나 이렇게 인프라 건설을 위해 가지고 동원됐던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정착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케냐와 탄자니아 이쪽의 상권을 거의 절반 이상 다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사업할 때는 그 인도 사람들, 인도 상인들의 그 습관을,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지분도 가지고 있고 또 그쪽이 요즘 또 상대적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이 상당히 많이 또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또 이 언론을 봤는데 브라질도 최근에 아프리카 진출을 강화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은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루소폰,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지금 남부 아프리카 중에 잘 나가는 나라 중에 앙골라하고 그 모잠비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에서도 포가 공식어입니다. 예, 그런 뭐 이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도 남미하고 아프리카하고는 그렇게 또 먼 편은 또 아닙니다. 또 과거에 또 남남 협력으로 또 지금도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밑에 이제 하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 사실 아프리카 진출 전략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서
이 리스크를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리스크를 아예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실 때 좀 이러한 점들은 고려를 하셔서 조심해서 들어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쓴 거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조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마약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스스로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 8월에 케냐 나이로비 공항 앞에서 한국의 여고생, 어린 여고생이 그 휴대폰 소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붙잡고 보니까 그 한국에서 현지 취업을 갖다가 알아보는 와중에 그럼 현지에 와서 면접을 하자 그래가지고 대단한 사람 같아요. 보니까 거기 또 직접 그까지 갔더라고요. 가서 면접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지민이니까 좀 한국까지 조금 운반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당장에 이제 취업이 급한 입장에서 어차피 들어가는 길에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목과 기능 안에서 히로뽕이 3.4kg인가 뭐 엄청난 양이 나와서 바로 체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뭐 어느 지역에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공항 통과할 때 항상 여러분들 그런 주의를 받는 거죠. 짐이 많은 사람들한테 요 안까지만 좀 들어달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도 호의를 잘 베푸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마약을 써놓은 이유가 전통적으로 지구촌에서 마약 생산지는 남미였습니다. 남미 중에서도 그 북쪽, 오른쪽, 그쪽이었는데 가장 큰 소비처는 유럽이었고요. 과거에는 남미에서 생산을 해서 유럽으로 막바로 이렇게 많이 공수를 하든 파들어 가든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유럽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시작하니까 오해로를 찾던 와중에 서부 아프리카로 우회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상대적으로 치안이 덜 확보돼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중간 기착지로 삼기에 편리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보면은 그게 북위 10도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0번 고속도로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쪽 마약 운송 루트가. 그런데 이제 그쪽도 이 서부 아프리카 바로 저 지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쪽에도 이제 그 영국 해군이나 스페인 해군이 저 근처까지 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하니까 또다시 한 번 더 우회하는 게 최근에는 동남아프리카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회를 합니다. 현장에서 그 여고생이 붙잡혔을 때 같이 이 붙잡힌 사람이 나이지리아 사람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케냐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 서쪽으로 갔던데 거기서 나이지리아 사람이 다시 케냐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케냐 사람이 또 개입을 하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그 공항 같은 거 통과하실 때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테러 부분은 저거는 이제 피가로에 나온 저기 기사에 그래픽을 하나 나왔는데 그 붉은색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지역이 그 알카에다의 지부가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저기 보시면 리비아, 티니지, 알제리, 모리타니, 말리, 그 다음에 니제르,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북부까지, 차드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치안도 사실상 좀 상당히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경도 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로코에 갔을 때, 사하라 사막 투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서 누가 거기 한번 가자. 사하라 사막 그쪽에서 2박 3일로 이렇게 좀 밤하늘에 별도 보고 오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되게 가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지금 주로 납치된 사람들 1, 2, 3, 4, 5 번호 써놓은 게 이제 납치된 포인트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 밴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그런 사고를 많이 당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해적은 뭐 소말리아 해적 뭐 잘 아실 거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덴만 쪽에 국제적인 단속이 가해지니까 서부 아프리카 기니만 쪽에 해적 활동이 부쩍 활발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그 몸값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쪽에 유전이 많으니까 거기서 빼돌린 석유를 갖다가 암시장에 팔기도 한다. 예. 프랑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마지막 한 장은 빈장으로 남겨놨는데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과연 우리 한국은 후발국가로서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세세한 전략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말씀드리기 좀 한 거죠.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저 나름대로는 큰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처럼 자원이 많다는 얘기만 듣고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만 듣고 이쪽 저쪽에 다 들어갈 수는 이미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찜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그야말로 이제 유망한 투자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현지 조사, 현지 공부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기업,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제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갖다가 최대한 압축해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프리카 투자는 특히 이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원래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자원 투자의 가장 큰 애로점이 투자를 해놓고 나면 첫 번째 일에 거기로부터 이 성과물을 얻기까지 최소한 7, 8년이 걸리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동안 이제 묶이는 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기가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투자는 단기간의 성과를 갖다가 어떻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찾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플랜을 짜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은 이 마음을 훔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부탁을 하기도 쉽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얻기도 쉬울 텐데 아프리카 분들에게도 우리가 여기에 단순히 돈만 벌려고 들어온 건 아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물이 귀한 지역에 우물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지어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인프라 투자나 이런 큰 돈이 드는 것들에 비해 가지고 그다지 큰 돈은 들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꾸준히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성의를 베푼다면은 상당히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